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날 좋은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귀한 목사님 오셔서 내 관계되는 것 또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귀한 교훈과 깨달음을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산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범소교회 우리 시무하시는 진상원 목사님 나오셔서 내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연합예배 드리면서 우리 연합예배 참석하셨던 분들은 뭐 저랑 또 익숙할 거고, 우리 이재희 목사님이랑은 저랑 뭐 이렇게 아주 친한 친구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전상에 있고요. 뭐 우리 목사님이 이 강의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뭐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이렇게 저도 좋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뇌를 공부하게 된 건 저희 큰 놈이 이제 좀 학교를 다니면서 사고를 쳤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에 자기 학교에서 첫 모의고사를 전교에서 3등을 했거든요. 3등을 했는데 하필이면 저랑 아주 절친한 친구가 그 시기에,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아이를 결혼을 좀 일찍 한 친구였는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딱 예일대학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모이는 모임 자리에서 뭐 예일대학 들어가고 짜고 이러고, 또 옆에 있는 친구 하나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들하고 이래 맞물리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이상해지잖아요. 친구 아들은 예일대학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친구는 서울대학교에 교수를 하고 있고, 이제 이 친구한테 제가 사실은 이 놈을 중학교 3학년 때 보냈었습니다. 친구한테 보냈을 때 친구는 그때 한국경제학회 학회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구경을 시켜주고 학회에도 데려가고 막 이러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제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죠. 그때만 해도 제가 나이가 어렸으니까 욕심이 생겨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모의고사를 치고 전교에서 3등을 하고 온 아이에게 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아빠 친구 아무거 씨는 그 아들이 그 예일대학을 들어갔단다. 그래도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빠는 네가 서울대학교 가서 남규한테 배웠으면 좋겠다. 제 친구가 박남규 교수거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아주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던 친구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자기가 느낄 때는 좀 부담으로 느끼는가 봐요. 그 소리를 이렇게 자기는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 안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부담을 느끼는 데다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던 다른 애가 이제 학교 가면 왜 이렇게 뒷담화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 뭐 이사 보면은 다른 교인들은 뭐 이렇게 막 욕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아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이제 요 소리가 이제 뒤에 들린 거예요. 들리노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 네 몸 정도는 네가 지켜라. 어릴 때 네 몸 정도는 네가 지켜야 되지. 네 몸을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큰 놈을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는 태권도를 시키고 그다음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검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도 3단이고 검도도 3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또래에서는 이제 몸이 흉기가 돼버리잖아요. 그 정도 운동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애를 갖다 이제 그반 두들겨 패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뭐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고 뭐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징계를 안 내릴 테니까 부모하고 다 합의가 되고 해서 징계를 안 내릴 테니까 부모님이 상담소에 가서 10회 상담을 받고 결과를 보고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은 이제 학교 선생이고 저는 목사고 이런데 좀 쪽팔리는 거를 무릅쓰고 학교에서 시킨 거니까 아를 갖다가 뭐 학적부에 빨간 그때만 해도 지금도 학적부가 중요하지만 그때도 학적부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학적부에 나쁜 기록을 나누려고 상담하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저 상북에 가면은 동방심리상담연구소라고 울산에서는 뭐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상담소장이 저랑 집사람이랑 우리 큰놈을 가지고 집단 상담을 딱 하는데 마치고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애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는 너무 건강하고 좋은데 부모가 애를 망쳤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충격이잖아요. 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교회 사람들 뭐 이렇게 뭐 교회를 세워가고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저 집사람도 현직 지금도 뭐 교사지만 교사고 아무 문제도 없고 저희는 부부가 아무 문제가 없고 아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애는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반듯하게 잘 컸는데 부모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0회 동안 계속 상담을 하면서 저 집사람은 계속 상담을 해야 되겠다. 나는 여기 다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집사람은 상담을 계속 하러 다니다가 뒤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상담을 더 공부했고 저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왜 나는 모르고 나는 멀쩡한데 우리 애만 잡았을까? 이제 그 고민을 하는 중에 뇌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 내 질병상으로 이게 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런 모든 뇌의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21세기 들어서 가장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과학이 뇌과학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되는 바에 의하면 사람이 느끼는 감정도 뇌가 느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가슴으로 느낀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뇌가 느끼는 것이지 이게 가슴으로 느끼는 게 아니다. 이것도 이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우리 몸 구조 가운데 제일 어리석은 게 뇌다. 이것도 배우게 된 거예요. 왜 뇌가 제일 어리석냐면 뇌는 그 자체가 뭐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을 모릅니다. 뭐냐면 단지 제가 계속 뇌에 대해서 입력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서 뭐 어떻고 저떻고 말을 하면은 뇌는 그대로 반응할 뿐입니다. 뇌 스스로가 뭘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뇌는 그냥 우리가 입력시켜주는 대로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있는 애가 있잖아요. 집에서 멀쩡하게 놀고 있는 애인데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막 한창 하면은 이 아이는 그냥
아무 분별 없이 센 쪽으로 따라가 봅니다. 저는 부모님들하고 만약에 저희 이제 전상에 저희들이 뭐 아주 뭐 한 100가정 이상 저희들이 이제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다 했으니까 100가정이 뭡니까? 뭐 한 몇백 가정 될 건데 이렇게 부모님하고 아예 딱 오면은 빠르면 3분, 늦어도 5분 안에 이 집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딱 파악합니다. 금방 나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아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본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크면은 자꾸 배우고 뭔가 들어와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만은 어릴 때는 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가장 본능이 충실합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울어보야 되고, 왜냐하면 울면 갖다 주니까. 똥사가 짜증스러우면 웁니다. 그럼 똥사가 짜증스러워서 울면은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와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이러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다 울면 되는 줄 알아요. 그만큼 본능적입니다. 이게 본능인데 가장 많이 발달된 본능이 뭐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제일 많이 발달된 본능이 뭐냐면 생존 본능입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죽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한테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건 뭐냐면 동물도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동물은 배가 고프면 공격을 해서라도 잡아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비가 오면 피해야 되고, 생존 본능이 제일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래 놀고 있는데 아이가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 딱 보면은 대반의 그 집의 주인이 누구 나옵니다. 아버지 눈치를 보면 아버지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고요. 어머니 눈치를 보면 어머니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아닙니다. 저는 뭐 우리 신랑이 다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 마누라 다지고 이렇게 해도 아이들은 절대로 못 속이거든요. 아이들은 그대로 몸 생존의 본능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누구 목소리가 큰지, 그 다음에 일의 결정이 누구 말을 따라가는지 그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해서 뇌 공부를 했고, 뇌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저희 성도들 가정이나 뭐 저희한테 오는 사람들의 가정을 쭉 들여다 보니까 거의 100가정 중에 99가정은 부모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거의 대부분 다 부모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크고 난 뒤에 고등학교 뭐 가고 대학 가고 이러면은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부모 있거든요. 이런 아들이 있거든요. 전부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렇게 자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이놈의 소나 내가 니를 어째 키웠는데, 그러면서 막 팔자 타령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다 자기가 키운 겁니다. 그래서 좀 이걸 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아이들은 좀 제대로 잘 키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했고, 또 공부하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몇 쪽을 보면 되냐면은 한번 6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 보면은 6쪽 위에 보면은 BGA 프로그램의 학문적 배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BGA는 뭐냐 하면은 그 브레인 제너럴 어널리시스라 그래가지고 그 뇌 분석 연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뇌 종합 분석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하여튼 뇌를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쭉 사람들을 연구해보고 하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왼쪽에 보면은 사람이 한 명, 할아버지가 한 명 계시죠. 이게 누구냐면 로저스 페리라고 하는 학자인데 1980년대입니다. 뭐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40년 정도 전에 사람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져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사람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에는 막 이렇게 막 조직적으로 짜져 있잖아요. 딱 칸이 탁탁탁 들어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요게 좌뇌입니다. 사람의 왼쪽 뇌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보면 막 사람이 꽃이 있고 놀고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막 이게 있잖아요. 이게 운해입니다. 이렇게 로저스 페리라는 사람이 사람의 뇌를 연구해 보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보니까 사람은 뇌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더라. 그래서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더라. 지금은 우리 좌뇌, 우뇌 전부 다 알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깍지를 한번 이렇게 함께 보십시오. 깍지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꼈잖아요. 바꾸어서 함께 보십시오. 이제는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위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바꾸어서 왼쪽으로 한번 낮춰 보십시오. 왼쪽으로 한번 바꾸어 이 깍지를 평상시에는 이렇게 꼈잖아요. 평상시 자연스럽게 끼워지잖아요. 자, 이렇게 꼈습니다. 저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에 올라가 있는 분 있죠? 누가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실래요? 이렇게 손 들어 보실래요? 왼손에 올라가 있습니다. 왼손에 올라가 있습니다. 다르죠? 한번 바꿔 보십시오. 어색하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뇌 구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팔짱을 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왼손이 위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거든요. 네, 바꿔 보십시오.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안 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다리를 위에 올리는 거, 다리 꼬는 거. 다리 꼬는 것도 분명히 다릅니다. 오른쪽 다리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왼쪽 다리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은 대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팔을 껴도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고 다리를 해도 거의 오른발이 위로 올라옵니다. 예, 되게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숫자를 세야 되잖아요. 숫자를 세울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래가지고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잘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99, 100, 101, 102, 103, 104, 104, 105, 106, 107, 108, 109, 200 이렇게 나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숫자가 잘 쑥 안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다 이게 아니고 쓰는 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뇌를 쓰는 사람은 숫자가 잘 나갑니다.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래서 9,999, 만, 만, 2, 만, 2, 만, 3, 만, 4, 만, 5, 만, 6, 만, 7, 만, 8, 만, 9, 만, 10, 만, 11, 만, 12 잘 나갑니다. 그런데 우뇌를 쓰는 사람은 이 숫자가 쫙 이렇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건 생활에서 정확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지갑을 열어보면은 현금카드, 포인트카드, 신용카드가 딱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금카드 들어간 자리가 있고 신용카드 들어간 자리가 있고 포인트카드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네, 녹음합니까? 네. 아이고, 녹음까지. 여러분 한번 지갑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돈을 해도 제일 위에 1,000원짜리, 그 다음에 5,000원짜리, 그 다음 만원짜리가 쫙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물에 손을 넣으면 딱 끄집어내면 1,000원짜리가 되면 1,000원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회를 쓰는 사람은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 때나 편한 대로 넣어놓고 돈 써야 될 때 그냥 끄집어내고 보이는 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 누가 틀렸다, 맞다 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차이입니다. 우뇌를 주로 쓰는 사람과 좌뇌를 주로 쓰는 사람 차이. 그러니까 하라고. 녹음까지 뭐 할 게 뭐 있다고. 그러지 말고 다음에 한번 돌아가면 되는데. 네, 하락하니까 뭐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도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가보면은 물론 뭐 이렇게 기질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방이 깔끔하게 지방을 잘 정리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정리가 안 됩니다. 주로 우뇌 아이들은 잘 정리가 안 되고 좌뇌 아이들은 잘 정리가 됩니다. 차이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충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뇌 그림을 한번 보면 밑에 6페이지 밑에 왼쪽에 있는 뇌는 뭔가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왼쪽 뇌를 쓰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보십시오. 막 뭔가 이렇게 재밌는 걸 추구하는 것 같고 막 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주로 오른쪽 뇌를 쓰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걸 누가 발견했느냐 하면 로저스 페리라고 하는 학자가 발견했어요. 이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왼쪽 뇌 그림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왼쪽 뇌 그림에 보면은 오른쪽과 왼쪽 뇌 사이에 다리 같은 게 하나 있죠. 중간에 하나 있죠. 이걸 뇌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뇌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왼쪽 정보를 오른쪽으로 가져오는 거, 오른쪽의 감정을 왼쪽으로 가져오는 거, 이 뇌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다리. 이 다리가 두껍고 튼튼할수록 정보가 왔다 갔다가 빠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 뇌량이 두껍습니다. 뇌량이 두껍고 그래서 정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이렇게 꽃에 물을 주다 보면은 꽃에 물을 주려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물을 이렇게 놔두다가 멀리 보내려고 하면은 꾹 눌러가지고 쏘잖아요. 쏘는데 꾹 누르면 어떻습니까? 물이 안에 좀 걸리잖아요. 이렇게 너무 딱 막아놔 버리면은 수도꼭지 연결하는 데 가서 툭 터져 버리잖아요. 그죠? 딱 우리 저희 목사님. 트래픽이 걸린다고 이야기하는데 병목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넓은 데서 쭉 가다가 갑자기 쑥 좁아들면 4차선 길로 가다가 길이 2차선으로 줄어들어 버리면은 차가 쫙 밀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뇌량이 두껍고 튼튼하지를 못하면은 이쪽에서 저쪽에서 오가는 정보에 이게 병목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병목 현상이 생기면은 정보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뇌량인데 요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요건 뭐냐면은 이 로저스 페리가 보니까 이 정보라는 게 왼쪽 오른쪽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더라. 그 다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 이렇게 발견한 게 된 거예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면 남자들은 말 어느 뇌가 좌뇌, 우뇌 한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왼쪽으로 풍이 딱 오면은 오른쪽 마비가 되잖아요. 왼쪽으로 풍이 온 사람들은 말을 못합니다. 언어에 분명히 장애가 딱 생깁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오는 사람은 언어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말을 관장하는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대개의 경우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여자들은 풍이 올 때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말이 뇌가 두 개입니다. 왼쪽에도 어느 뇌가 있고 오른쪽으로도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가지고 여자한테 이길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뇌를 두 개를 사용하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잘 보십시오. 저기 애가 지금 3살이잖아요. 3살인데 쟤는 말을 제법 할 겁니다. 아마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제법 지 나름대로는 말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은 조나이 돼봐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두두두두두 띵야 이밖에 못합니다. 말이 늦게 발달하는 거예요. 남자는. 왜냐하면 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작은 애는 아들입니까? 둘이 언어 발달 과정이 확실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말을 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애 딸이 말을 한 시기하고 아니면 언어 발달하는 시기하고 작은 무수마가 말을 하는 거하고 말이 발달하는 거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뇌의 구조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로저스 페리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드너라는 사람이 로저스 페리가 연구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 들어가 보니까 사람의 뇌는 좌뇌, 우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 안에는 또 다른 뇌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뇌를 8가지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밑에 그림입니다. 밑에 그림에 보면은 보십시오. 반을 잘라가지고 밑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음악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위에는 보면은 사람들하고 막 사귀고 노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막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위에는 또 뭐 이렇게 각각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뇌를 딱 보니까
8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 그 8가지로 나누는 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기 제가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12쪽 한번 보십시오. 뒤로 넘어가서 12쪽 있죠? 있습니까? 12쪽에 보면은, 좌뇌 해가지고, 추, 은, 수, 추, 크게 해놨죠? 보입니까? 네. 추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추상력입니다. 추상력은 뭐냐 하면은 생각하는 뇌예요. 생각하는 뇌. 그 다음에 해난 건 언어 사고력입니다. 이건 말하는 뇌입니다. 말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특별히 진짜 그 또래에 비해서 말을 진짜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도 말 좀 잘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발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언어 사고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는 뭐냐 하면은 산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건 산수입니다. 산수. 그 다음에 추해난 그 추리력은 뭐냐 하면 이거는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수하고 수학은 다르잖아요.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이 추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는 그냥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갈보아라고 하는 인도에 아주 유명한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위대한 수학자는 산수에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탁월한 수학자라고 해서 더하기 빼기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더하기 빼기 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저희 교회도 유니스트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니스트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전부 다 뭐가 하냐면 계산기 가지고 다 합니다. 머리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들은 뭐냐면 공식을 만들고 공식을 가지고 풀고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산수머리하고 수학머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산수머리는 뭐 하면 됩니까? 구구단만 잘 외우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구단만 잘 외우면은 99 이라면 뭐 그거 할 것도 없이 80, 99, 80 툭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산수입니다. 그런데 수학은 이게 아니잖아요. x 플러스 y는 3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래 가지고 뭐 2차 방정식 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이게 가든가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사람이 말이 발달된 사람이 있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더라. 앞에 있던 추하는 그거는 사고력이거든요. 생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고 생각은 얕은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산수를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학을 잘하는데 산수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나눈 거예요. 이게 좌뇌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좌뇌 능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공부 능력이다, 학습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은 우뇌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협구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구는 뭐냐면 밑에 보면은 협응력이라고 되어 있고 구는 구성력이라고 되어 있고 시는 시각통찰력이라고 되어 있고 지는 지각속도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협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일을 한꺼번에 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협응력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피아니스트가 있잖아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피아니스트는 악보를 눈으로 보고 동시에 손으로 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두 개의 일을 동시에 하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독보력이 진짜 중요하죠. 독보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독보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김영은이란 아이인데 이 아이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만났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옛날에 울산에 코리아나 호텔 있었던 거 아시죠? 저기 태화강 그 주리원 앞에 코리아나 호텔 있잖아요. 그 코리아나 호텔의 총지배인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저희 집으로 왔는데 어머니는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학과를 졸업했고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서울대학교 피아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럼 피아노를 타고난 집안 같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피아노를 못 칩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애를 써서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해도 피아노가 안 됩니다. 제가 신기하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나? 할아버지가 서울대 피아노과 졸업했고 엄마가 이대 피아노과를 졸업했는데 그럴 수 있나? 이랬더니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러네요. 이러면서 어떨 때는 막 배를 잡고 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기가 차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영은아, 너가 막 그리 피아노 잘 치니까 네가 요 악보 보고 피아노 한번 쳐봐라 이랬는데 못 치는 거예요. 피아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돼서 부모님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미국에 계셨거든요. 이민을 다 갔습니다. 가가지고 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계속 저희들은 교류는 하죠. 지금도 계속 교제를 하니까 하는데, 그 어머니가 조미현 집사님인데, 목사님, 그럼 전화가 왔어요. 그럼 무슨 일이고 이랬더니, 영은이 줄리어드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리어드면 괜찮은 데잖아요. 괜찮은 대학이거든요. 뭔 소리 하고 있나? 피아노도 못 치는데, 저는 당연히 피아노로 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피아노도 못 치는데 무슨 줄리어드 갔단 말이고, 내가 뭐 모르나 이랬더만은 피아노로 가는 게 아니고 첼로로 들어간 거예요. 첼로로. 두 개 다 협응력이긴 한데 부모에게 물려받은 음악적인 재능이 맞는데 또 이거하고 손가락 10개로 움직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재작년인가 줄리어드를 졸업하고 큰 이렇게 시향 같은 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요거 이야기하는 협응력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공부에다가 딱 가지고 들어오면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 한 문제를 끝까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슨 이야기 되죠? 그러면 요 협응력에 문제가 딱 생기면은 초등학교 아이들 경우에 어떤 일들이 딱 생기느냐 하면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2학년이잖아요. 그럼 2학년이면 벌써 곱셈 나오잖아요. 곱셈 나누셈 나오죠. 자,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딱 생기느냐 하면 곱셈을 할 때 45 곱하기 두 자릿수 뭐 21하면 15이라면은 55, 25 해가지고 2 올려놓고 5 쓰고 5, 20 그럼 125 돼야 되잖아요. 2를 빠져버립니다. 올려놓은 2를 빠뜨려버린단 말이에요.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문제를 끝까지 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협응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더 시험을 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부모님들이 우뇌를 제대로 길러주지 않고 주로 어떤 아이들에게 일어나냐 하면은 학습지를 받아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낸 애들한테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루하잖아요. 엉카이 많이 풀어봤느냐. 부모님들은 아이가 실수를 한다 아니면 모른다라는 전제하에서 계속 풀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는 아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단지 올림 요걸 계산을 못 해가지고 그 올려놓은 거를 더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빠뜨린 거잖아요. 그럼 요걸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모른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반복시키면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피아니스트니까 제가 만약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찬송을 한번 불러봅시다. 이러는데 한 100번 부르면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질리겠죠. 그러면 악보를 보지 않고 막 칠라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잠깐 바꾸면 됩니다. 뭐 나의 영원하신 기업 부르다가 나의 갈 길 가도록 부르다가 계속 긴장을 주면 어떻습니까? 긴장을 주면은 신경을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긴장을 주면은 실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분명히 악보에 신경을 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뇌의 구조에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푼다고 해서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아이의 협응력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학습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푸는 애들, 뭐 이렇게 눈높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있잖아요. 어떤 부모님 보면 그 학습지만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저 롯데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또 학습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가져와서 막 시키고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뇌의 문제가 생긴 건 뇌에서 바르게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 협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개의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공부로 딱 가져오면 뭐냐 하면은 복잡한 문제를 딱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어려운 방정식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쫙 풀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른들한테 이야기하면 뭘 하겠습니까? 어른들 보면 뒷마무리가 안 되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막 쓰레기 뭐 이렇게 음식물 분리수거 하라든지 아니면 방청소 하라든지 이렇게 우리 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좀 신랑한테 부탁해 놓으면은 좀 하는 듯 하다가 아마 어느 순간이가 되면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나와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협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일을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실증을 내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 힘이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떨어져 버리니까 안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한번 남자 집사님들한테 저희들이 하면서 한번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우리 안무거시 집사는 설거지 뒷마무리가 안 돼요. 아무리 설거지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마른 손 가지고 싱크대 주위를 깨끗하게 닦아놓고 나 이렇게 해도 그냥 설거지 숭 하고는 그냥 막 물기가 티 가든지 말든지 막 그렇게 가만히 놔두고만 옷 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협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생활 습관이 아니고 물론 뭐 생활 습관이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일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지구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협응력이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 있는가 모르겠는데 요 한번 보십시오. 요 종이 있죠. 요 종이 있죠.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종이 보면은 학습 집중력이 약한 어린이들 있잖아요. 학습 집중력이 뭡니까? 아까 2 올려놓은 거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25 곱하기 5 했다면 5, 25 이라면은 2 올려놓은 거를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날려버리고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5, 25 올려놓고 5, 20 해놓고 10 해고 105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125인데 105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협응력 해놓은 데 있죠. BJ 창의 인성문서. 제가 한번 보십시오. 요 보면은 제일 밑에 여기 협응력이 뚝 떨어져 있잖아요. 검사를 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검사를 딱 해보면. 이런 애는 무조건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애입니다. 협응력이 안 되는 애입니다. 그럼 이 애들은 뭐냐면 협응력을 올려줘야 됩니다. 협응력을 올려주는 그러면 어렵나? 목사님 그럼 대반에 이제 우리 어른들 아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신랑이 뒷마무리가 안 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머릿속에는 그럼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억수로 간단합니다. 왼손으로요, 선 긋기만 하면 됩니다. 왼손으로 선 긋기. 선 긋기 하는데 거의 이런 애들은 대부분 아이들은 선을 끄라 그러면 삐죽삐죽 다 튀어나옵니다. 색칠해라 그러면 삐죽삐죽 다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협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운에 보면 구성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구성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열정.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열정인데 열정이 떨어지면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집니다. 얘들은 매사에 귀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없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성력은 열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각 통찰력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카리스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다 삥 둘러 앉아 있잖아요. 삥 둘러 앉아 있습니다. 한 10명, 20명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이래 보면은 10분, 20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은 별 말 하지 않는데도 존재감이 확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크게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왠지 저 사람에게는 아우라가 느껴지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각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말도 많이 하지도 않는데 한마디 말을 해도 굉장히 말에 무게가 실리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집중을 합니다. 아이들은 딱 요렇게 딱 아이들 요 초등학교
딱 초등학교 이제 학년이 바뀌면 거의 한 4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합니다. 1학년 들어오고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고 4학년 올라가면은 무스마들은 전부 힘겨루기를 합니다. 무스마들은. 누가 이길까요? 덩치 큰 놈이 이길까요? 아닙니다. 기 센 놈이 이기게 됩니다. 기 센 놈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기가 죽은 우등생보다 꼴찌하더라도 기 센 놈을 만들어라. 기가 센 놈. 기가 센 놈은 뭘 해도 하거든요. 아무리 지가 공부를 잘해도 늘 자신감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못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맨날 꼴찌하는 놈인데 얘는 막 기가 살아서 난리예요. 뭔지 다 할 것처럼 설쳐요. 그 놈은 합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조카 중에 특허청에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특허청. 그럼 괜찮잖아요. 대전에 특허청이 있거든요. 딸애입니다. 자기 남편도 특허청에 있는데 남편이 특허청 과장일 때 이놈이 이제 특허청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이놈이 어떤 놈이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뭐 응시를 하고 이제 시험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특허청에는 이제 면접을 이제 이렇게 시험을 치가지고 뭐 2배수인가 3배수 올려놓고 면접을 해서 이제 떨어뜨리는데 이놈이 면접한테 가서 면접관이 물은 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충청도인데 이제 그 전남에서 왔거든요. 전남 이제 그 여천에 있었으니까 여천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여천은 영암 일출산인가 월출산인가 있잖아요. 저 토말 가는 데 가면 영암 무슨 뭐 월출산인가 있잖아요. 아한테 물은 겁니다. 영암 월출산 아냐? 이랬더니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 같은 동네 그 근처인데 그것도 모르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그럼 아저씨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산 이름 알아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면접관이 물으면은 면접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안 하고 그럼 아저씨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앞산 이름 알아요? 이렇게 당돌하게 물은 거예요. 그런 질문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탁 얼른 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됐어요. 우리는 다 그러면 떠나버릴 거라 생각했는데 워낙 당돌하게 이야기하니까 심사위원이 나중에 뭐라 했냐면은 요 놈은 어쨌든 시험 치가지고 일단 합격이 된 놈이니까 서류시험에 합격이 된 놈이니까 아주 당돌하고 대찬 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는 모르고 대답을 했는데 아주 당돌하고 대찬 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뽑아낸 거예요. 뽑았는데 지 자신이 얘는 중학교도 안 나왔어요. 검정고시를 해가 다 했습니다. 학교 다니기 싫다 이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울산의 한양화학을 이렇게 울산 한양화학 있잖아요. 그거 다 설치할 때 자기 아버지가 여기 와서 총책임자로 한양화학 세팅을 했던 사람이고 저 전라도 여천 그 학단지에도 자기가 다 세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든지 공부를 시켜줄 수 있고 한데 이놈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중학교도 중간에 티 나와버리고 검정고시 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쉬고 이래가지고 간 놈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기가 살아있으니까 잘 다닙니다. 통계청 생기고 난 뒤에 5년 연속 최우수 사원으로 뽑혔습니다. 기가 살아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죽은 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보십시오. 기죽은 애 보고는 야, 니 이거 잘하니까 해봐라 이러면은 저 못해요. 전 안 돼요. 전부 다 뺍니다. 그런 놈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시각지각력입니다. 시각지각력.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저기 우리 유아실에서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뭐 집사님도 그렇고 다 뭐 손주들이 다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살아있는 놈을 키워야 됩니다. 기 산 놈은 뭘 해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무기력한 놈보다는 뭐라도 하려고 하는 기가 살아있는 놈이 하지 무기력한 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시각지각력은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가?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애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부모님의 눈을 딱 쳐다보면서 말을 못합니다. 기가 죽어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눈을 딱 쳐다보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밤에 심부름 같은 걸 시키면은 안 갈라 그럽니다. 겁이 나서 안 가려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 만나는 게 불편해서 안 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켜야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아이한테 돈 줘가지고 집에 가까운 데 말고 조금 멀리 떨어진 데 가서 뭐 사오느라 그리고 살 때 꼭 그 어른 얼굴 딱 쳐다보고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인사하고 오느라 요것만 훈련시켜도 됩니다. 요것만 훈련시켜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르니까 못 시킨 거죠. 저는 알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고 모르니까 못 시키는 거죠. 시키면 됩니다. 그럼 집안에서는 아이하고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딱 내 눈 봐라 그래가지고 딱 눈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집에서 어머니가 더 센 집은 어머니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하고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더 센데 야는 엄마한테 이미 주눅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부드러운 사람, 이 아이가 제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하고 먼저 말을 터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하든지 아니면 밥 먹고 좋아하는 뭐 과자 갖다 놓고 하든지 아빠 눈 보고 아니면 엄마 눈 보고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한번 해봐봐.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딱 다가가면은 그래도 좀 편한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잘 못 보겠지만은 익숙해지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다가옵니다.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다 보면은 이 아이는 어디에서든 간에 지가 주도적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시각 속도력이거든요. 시각 속도력, 우리는 뭐 시각 지각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각 속도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몸으로 움직이는. 어떤 애들은 노래 틀어놓으면 막 춤추는 애들 있잖아요. 막 춤추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안 움직이는 애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애들의 거의 대부분의 애들은 나중에 되면 어머니들 진짜 속 터집니다. 이 애들이 어떤 애가 되느냐면 세워라 내워라 형이 되거든요. 뭔지 아시죠? 밥 차려놓고 온나 밥 먹으러 온나 여러 수십 번을 해도 잘 안 온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이거는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다 나빠져버리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아주 전 우리 목사님이 복사한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거 제일 첫 페이지 보면은 챙겨서 키운 A 있잖아요. 챙겨서 키운 A. 챙겨서 키운 A 보면은 오른쪽 지각 속도력이 다른 운해 쪽에 다른 세계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낮게 떨어져 있는 걸 볼 겁니다. 분명히 시각적 통찰력하고 지각 속도력하고 비교해 보면은 훅 떨어져 있거든요. 대개 우리 그거 할 때는 요걸 가지고 시각 지각 그다음에 지각 속도 요거 두 개 묶어서 보고 협원 구성 요렇게 묶어서 보는데 그 보면 시각보다는 지각이 훨씬 떨어져 있잖아요. 요런 애들은 나중에 되면은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잘 안 날라갑니다. 여기에다가 추리력 있잖아요. 추리력까지 떨어져 있으면 얘들은 진짜 골 때리는 애들 됩니다. 예, 안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몸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대개 부모님들 보면은 뭐 이렇게 움직임이 둔한 애들, 뭐 시키는데 잘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은 부모님들 막 속이 타잖아요. 이제 좀 움직이면 좋겠는데, 아니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좀 놀면 좋겠는데, 막 그런 애가 타잖아요. 근데 그거 뭡니까? 부모님이 늘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주는 사람은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지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뭐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겠는데 뭐.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겠는데 뭐.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아이들 키우는데 옆집 사람같이 돼야 됩니다. 옆집 사람같이. 뭐란 이야기입니까? 좀 옆집 사람은 객관적이잖아요. 지 할 건 지하고, 내 할 건 내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 키울 때 약간 뒷짐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자식을 정말 친한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한 친구에게 맡겨서 키운 때도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키우면은 내 생각, 내 바람 때문에 이 아이를 잘못되게 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엄하게 키우지도 못하고 나무라지 될 때 나무라지도 못하고 뭐든지 다 챙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귀한 아들일수록 남에게 맡겨서 키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지가 해야 될 일은 지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갔단 말이죠. 네. 자, 이 8가지 뇌를
가만히 보니까 이 8가지 뇌가 있더라. 이게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오른쪽 7쪽에 보면은 그 리비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비히라고 하는 사람이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최소량의 법칙. 어느 공동체 할 것 없이 그 공동체가 성장을 하는 데는 최소량의 법칙이 적용이 되더라. 이럽니다. 자, 이걸 우리 영성에다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우리 영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영성을 갖춘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성이 얼마만큼 자라냐 하면은, 자, 나는 성경을 하루에 2시간씩 읽습니다. 성경을 2시간씩 많이 읽는 거잖아요. 기도를 1시간씩 합니다. 전도를 3시간씩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와서 봉사를 또 3시간씩 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얼마만큼 자랄까요? 자, 기도를 2시간, 전도를 3시간, 봉사를 3시간. 그런데 성경 읽는 건 1시간. 만약 이것을 성경 읽는 거를 1시간을 100이라고 이야기하면 100만큼. 그 다음에 기도는 2시간 하니까 200만큼. 그 다음에 전도는 3시간 하니까 300. 봉사도 3시간 하니까 300. 요걸 가지고 7쪽 밑에 있는 이렇게 오크 통 있잖아요. 토큰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할 때 얼마만큼 자라겠습니까? 100, 200, 300, 300이면은 요걸 다 합쳐가지고 평균만큼 자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100만큼만 자랍니다. 왜냐하면 물을 부으면 다 흘러가 버리거든요. 다 흘러가 버립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아까 8가지 뇌가 있다 했잖아요. 이 뇌 중에 다 잘 자랐는데 만약에 하나, 그게 뭐냐면 구성력이든지 협응력이든지 지각이든지 시각이든지 이 하나가 한 50만큼밖에 못 자랐다. 그러면 뇌의 능력이 전부 그 50틈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마치 물 항아리에서 물이 빠져나가시 싹 다 빠져나가 버리고 얼마만큼 자랐냐면은 50만큼만 딱 자랍니다.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바로 이 리비히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뇌를 막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은 국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막 과학 잘하고 막 이것만 키워가지고는 안 되더라. 오른쪽 뇌에 있는 이 구성력이나 협응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자라니까 그 아이의 공부도 안 잘하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다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게 뭐냐면 바로 이 BJ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거나 뭘 하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소량의 법칙은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내일 저희 교회 설교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 과정이 10단계가 있어요. 그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첫 단계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또 쭉 해가지고 이제 내일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화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두 개가 다 중요한데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바리새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됩니다. 왜요? 아는 게 많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는 게 많거든요.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머리에 든 건 굉장히 많은데 몸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이니까 지적하는데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영성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거침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양반 저거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면 뭐하노? 아침 일찍 오면 좀 헌금 봉투 내놓고 이러면 되겠는데 아니 주일날 아침 일찍 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일찍 오면 일찍 오는 가지고 좋게 봐주면 될 낀데
거기다가 꼭 하나 더 붙여요. 아니 일찍 오면 뭐하노? 와서 뭐 교회 물 떨어 있으면 물이라도 좀 갖다 놓고 뭐 주보가 안 나와 있으면 주보라도 좀 접어놓고 이래야지. 꼭 뭐가 하나 붙어요. 피아노 반주를 열심히 해가 잘하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 약간 틱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처음 다 뭐 이렇게 내 입안에 있는 혀도 깨물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실수가 뭐 평생 없을 수 있겠어요. 열심히 잘했는데 하필 내가 하나 우리 피아노 치시는 집사님이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요 다 은혜로 묻어가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아, 그 말이 하필 꼬틱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은 안 하고 그러면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도 막 하루에 막 2시간씩 3시간 쭉 자고 하고 성경 배우는데도 안 오고 주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공적으로 선포하는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말씀도 잘 안 듣고 뭐 이란다 해봅시다. 그 사람은 허황된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뭘 통해서 검증되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되거든요. 내 기도 제목이 합당한 기도 제목인지 아닌지, 그 다음 내가 응답받은 것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는 뭘 보고 검증하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뭘 가지고 검증합니까? 내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한테 화를 던져주는 건지 누가 아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제 제가 우리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고향 교회에 있으면서 저희 집 사람하고 연애를 했거든요. 연애를 했는데 그때 이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진 선생, 기도할 때 조심해서 해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조심해서 해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고종 사촌 이런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 살면은 잘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고종 사촌 뭐 이래 되면 그죠? 뭐 친사촌 이런 거 몰라도. 근데 이분이 이제 뭐 대학교 가선가 어디 가선가 이제 이게 그룹을 하다가 자매 하나를 만났는데 너무 자기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마음에 들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만난 그 자매가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랑 사귀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다 SF 수련회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모인 수련회가 다 있거든요. 그 수련회 갔는데 그 자매가 온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자매도 모르고 이 전사님도 모르고 같은 조가 돼가지고 재밌게 지냈어. 재밌게 지내가지고 집에 갔는데 더 기도가 구체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 내가 만나고 보니까 너무 그 자매가 좋았습니다. 나는 그 자매하고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간 거예요. 또 갔는데 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집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 안 만나고 뭐 그 다음에 또 편지도 주고받고 했을 때니까 집안 이야기를 또 하는데 보니까 자기 고종 사촌이더라는 거예요. 충격 아니겠습니까? 2년 동안 뼈 빠지게 기도했는데 2년 기도한 결과가 자기 고종 사촌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난센스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거는 다분히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도는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쨌든 저 일이 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 있잖아요. 계속 되게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게 가면은 요 일에 대해서 다 끌어모으는 게 뭐냐 하면은 될 것 같은 일들을 끌어모아요. 그래서 야 이거 될 것 같네 될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가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 기도만 있는 사람은 종종 보면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말씀, 기도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 자라가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지만은 기도를 갖다가 막 한 5시간 하고 말씀은 1시간밖에 안 읽으면은 우리의 영성은 요만큼밖에 안 자랍니다. 다 흘러가 버립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바로 리비히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지를 만든 겁니다.
검사지를 만들어 가지고 각 학년에 맞게 그다음에 나이에 맞게 검사지를 만들어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우리 천상에서도 뭐 그렇고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딱 검사하고 난 뒤에 부모하고 만나가 1대로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을 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제일 밑에 떨어져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보면은 산수잖아요. 산수.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왼쪽에는 그냥 생각하는 거고 왼쪽 제일 첫 번째는 생각하는 거.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12쪽에 보면은 수해난 수리력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가 제일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얘는 이거를 올려야 되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보면은 산수를 더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산수를 더해야 되겠구나가 아니고 요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몸이 느린 거잖아요. 얘는 몸이 느리기 때문에 요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 몸을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전문가들이 뭐 저희들과 조금 여러분들보다 조금 전문가들이 이게 진단을 해가지고 처방을 하는 거고요. 뇌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뇌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우리 권사님들이세요? 두 분 권사님들이시죠? 집사님들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혹시 손주들이 있어요? 손주들 잘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할머니들은 워낙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지대하시니까 잘 살펴보면은 이런 애들이 나오고, 어머니들은 뭐 늘 키우니까 어느 정도 드러나 보이죠? 그죠? 보이죠? 다 어머니들은 압니다. 단지 어떤 경우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약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이지 거의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늘 가까이 있잖아요. 얘는 뭐 이렇게 뭐 움직임이 둔하다든지 아니면 얘는 뭐 생각이 얕은 애는 어떤 애냐 하면은 생각이 얕은 애는 어떤 애냐 하면은 물으면 답이 금방금방 팍팍 튀어나옵니다. 뭐 하면 발이 탁 튀어나오고 선생님이 옆에 뺑 둘러 앉아가지고 뭐 공부를 시키거나 하면은 알지도 못하면서 막 저여줘 손드는 애들도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요걸 딱 가르치고 난 뒤에 우리 사람한테 가르치고 난 뒤에 학교 가서 당신 한번 살펴봐 이랬더니 여보 살펴볼 것도 없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요 하고 손드는 애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몰라. 왜냐하면 말이 튀어나간 애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은 요거를 떨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럼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어떻게 올려주냐면은 듣게 해주면 됩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듣고 난 뒤에 들은 걸 이야기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런 것들, 처방은 여러 가지 아주 쉬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성도의 회원들, 할머니들 모여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이야기 하시잖아요. 밥 먹고 난 뒤에 둘러 앉아가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것도 없어.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것도 없이 막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해. 막 우리 아들이 왔는데 우리 며느리하고 왔는데 돈 5만 원 주고 갔는데 10만 원 주고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냐면은 말이 빠른 분들이에요. 말이 빠르면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닙니다. 말이 빠른 사람도 있어야 되죠. 단지 경우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게 문제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힘만 조금 길러주면 이 사람들은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이거 추구하는 거는 생각하는 힘보다는 말하는 힘이 조금 더 뛰어난 사람.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생각하는 힘이 A면은 말하는 힘이 A 정도. 조금 더 가도 A 플러스. 만약에 생각하는 게 B 정도면은 말하는 게 B 플러스나 A 마이너스 정도. 이렇게 가는 애. 요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가서 운의 영역에 보면 시각 통찰력하고 지각 속도력이 있는데 요것도 시각 통찰력이 조금 더 나은 애.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요렇게. 만세하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은 리드가 됩니다. 시각이 조금 더 뛰어나고 말하는 힘이 조금 더 뛰어난 애들은 리드가 됩니다. 근데 여기 언밸런스가 나버리잖아요. 시각은 뛰어난데 말이 안 되는 애는 카리스마는 있는데 아이들에게 뭘 가지고 설득해야 됩니까? 말을 가지고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딸리잖아요. 그럼 깝깝합니다. 지 몸에 힘은 있는데 아이들이 내 말을 듣고 안 따라주니까 주먹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골목대장이 돼버립니다. 이런 애들은. 그런데 말은 잘해. 그런데 시각이 떨어져가지고 카리스마가 없어. 이런 애들은 무시를 당합니다. 지는 잘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들이 니만 잘났나? 니가 뭐 잘났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줘 버리면 얘들은 뭐예요? 리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사회가든지 리드가 됩니다. 반대로 요게 요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지각이 올라가고 시각이 내려오고 추상이 올라가고 말이 떨어진 애들은 참모형이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리더형은 야, 내 이름 찍어. 반장 선거할 때 내 이름 찍어. 이렇게 되지만은 반대 애들은 내 니 찍어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 수 있을까? 뭐 우리 어른들도 뭐 자제분들 다 키워보셨을 테니까 어떻게 키웠을 거라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요즘도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10분 그렇죠.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요걸 여러분 목사님이 프린트한 요걸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은 챙겨서 키운 아이는 아까 했죠. 이 아이들은 세워라 내워라 하고 정리정돈하기가 안 되는 애입니다. 이런 애들은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애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 이렇게 연구 논문이 나온 걸 봤어요. 연구 논문이 나온 걸 봤는데 뭘 봤냐면은 아이들이 자기 학교 가는 자기 준비물만 잘 챙겨가는 애들, 준비물만이라도 스스로 잘 챙겨가고 그날 수업 들은 그 교과서만 잘 챙겨가는 그것만 챙겨가도 이 아이가 상위 15% 안에는 들어가더라. 준비물 챙기는 것만 가지고도 상위 15%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럼 얘들은 뭐냐면은 요 애들은 지 스스로 아무도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지 스스로 100점 시험 만점에 85점은 지 힘으로 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약간만 더 보태주면은 성적이 훅 올라가겠죠. 제가 그 논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챙긴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애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챙길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뇌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3학년 되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쫙 감춰져 있다가 3학년 정도가 되면 두뇌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중학교 2학년 넘어가 버리면 두뇌는 성장이 멈추어 버립니다. 더 이상 두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4학년, 5학년 이때쯤 되면 이제는 스스로 지가 지 스케줄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뭐하고 다 챙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거꾸로 키우거든요. 어떻게 거꾸로 키우냐면 아이들의 뇌는 0세부터 6세까지 가장 빠르게 자랍니다. 굉장히 빠르게 자랍니다. 저 아이 같은 경우에 3살이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저 3살 아이들은요, 언어가 엄청 빠르게 발달합니다. 단어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거든요. 10살까지는. 얼마나 빠르게 늘어냐 하냐면은 한 4살, 5살 정도 되면요, 일주일 만에 200개 단어씩 확 이렇게 외울 정도로 언어가 빨라집니다. 이 12살까지 보통 뭐 우리는 한 10살 요래 뭐 여기까지 보는데 그때까지 보는데 그때 부모님들의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공부는 뭐냐면 책 읽기 공부입니다. 책 읽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이들 독서 습관은 6살 정도에 잡지 않으면 그 이상 넘어가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십시오. 아이들이 막 5살, 6살 이때면 막 뭔가를 막 알고 싶고 듣는 게 너무너무 좋아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말이 굉장히 발달할 때거든요.
그래서 단어에 대한 그런 것들 욕구가 우리는 모르지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뭡니까? 내 동화책 가져오잖아요. 동화책 읽어달라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를 밤이 늦더라도 부모님이 읽어줘야 됩니다. 읽어주면은 이 아이에게는 책을 읽는 습관이 딱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지가 스스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뭡니까?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잖아요. 어디 체험학습 댕기고 댕기고 이러잖아요. 그때는 체험학습을 시킬 때가 아니고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차분하게 공부하고 이야기해주고 들려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 몸은 언제 빨리 크냐면 몸은 10살 이후부터 확 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부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활동량이 많아지고 지 몸에 있는 에너지를 확 뿜어내가지고 신체가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때 부모들은 뭐라 그럽니까? 뭐 공부하라 그럽니다. 이 공부해라. 거꾸로 가는 거죠. 네. 영어 공부하고 이런 거는요, 어릴 때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6세 때, 이때 5, 6세 때 언어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말을 막 습득하기 시작하거든요. 모국어를 습득하기 시작해요. 모국어를 습득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막 조기교육이라 이래가지고 막 영어를 갖추어버리면 애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영어도 안 되고 국어도 안 되는 애들이 고를 때 만들어집니다. 조금 지나고 난 뒤에 한 6, 7세, 8세 정도까지는 그냥 우리나라 말 충실하게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난 뒤에 요게 자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8살 이후에 아이들 조기교육 해가지고 영어를 시켜도 하나도 안 늦습니다. 우리가 기왕 외국에 나서 공부시키지 않을 바야 진짜 외국인처럼 발음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어릴 때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게 좋지만은 우리 한국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아교육 두뇌 이거 제가 안 줬죠? 거기 없죠? 앞에 있을 겁니다. 한번 봅시다. 상쪽에 보면은 영유아기에 정선회 이렇게 해놨잖아요. 정선회가 가장 발달하고 고르게 발달한다. 그래서 요 3살까지 부모님하고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은 이 아이는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쭉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그렇고. 뒤에까지, 5쪽까지 보면은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따른 그거 다 적어놨으니까 보면 특별히 이제 사춘기라 그랬죠, 애기가. 사춘기 하면은 머리에 관심 많잖아요. 예. 아이들이 여학생들을 보면은 남학생들도 그런 애들이 있는데 아예 막 거울을 갖고 다니면서 보는 애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집 애도 어떻게 했냐면은 중학교 한 3학년, 2학년 되니까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어떨 때는 20분, 30분 볼 때도 있었어요. 무슨 마가? 머리도 없는데 그때 머리 짧게 갖고 다니면 머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머리도 없는데 거울을 보고 20분이 30분씩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도 이해를 못했죠. 저는 그때 일을 안 배웠으니까. 그럼 가면서 뒤통수를 탁 치면서 이놈의 새끼 네 머리 볼 게 뭐 있다고 그래 보고 앉아있노? 그냥 그 시간에 공부나 해라 하고 이랬는데 공부하고 보니까 이게 엄청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가 그때인데 아버지가 그 아이의 마음을 못 알아줬으니까 얼마나 얘가 박탈감을 느끼고 그랬겠어요. 제가 언젠가 아이 데리고 우리 무스마 둘인데 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같이 여행을 가가지고 이 둘이 끼고 자면서 제 집 사람 좀 앉혀놓고 끼고 자면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몰라서 아빠도 못 배웠다. 아빠도 못 배우고 너무 몰라서 너한테 무리하게 한 것들 많이 있었는데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리고 제가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하여튼 사춘기에 접어들면 외모에 관심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에 대한 열등감이 엄청 생깁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춘기 때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보고 엄마 데리고 온나 이렇게 하고 아버지 데리고 온나 이렇게 하면은 그게 엄마가 싫고 이게 아니고 그냥 다른 친구의 엄마에 비해서 우리 엄마가 못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데려가려고 하는 거지 엄마가 싫어하고 이래서 아닌 건 아닙니다. 그때는 모든 사춘기의 아이들이 전부 지나면서 겪는 과정입니다.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집도 우리 집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죠. 저는 목사죠. 그래도 뭐 영 빠지는 집은 아니잖아요. 저는 또 더군다나 울산 광역시 교육청에서 울산에 24명만 딱 뽑아가지고 울산시 교육 행정 교육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24명이 이렇게 그 업적어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정책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옛날 대학 있을 때 퇴학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결제 사인이 있어야 아이를 퇴학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 빠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한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이놈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겠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곧 닥칠 거 아닙니까? 곧 닥칠 거기 때문에 이건 엄마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버지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주고 교회에서 아무리 우러러보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뭐 감당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 상처받고 이러지 마시고 아이가 이 사람이 자라는 과정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넘겨보십시오. 스크린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스크린 증후군인 아이들은 시각 통찰력이 오른쪽 뇌 중에서 가장 삐쭉 올라가 있는 애들입니다.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삐쭉 올라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스크린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한테 검사를 받은 애들 중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이 스크린 장애가 걸려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스크린 장애가 나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어떤 집이었냐 하면은 아이 방, 우리 아파트가 보면은 들어가면서 이렇게 거실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 방, 이래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방 있고. 그럼 대개의 경우 TV가 어디 쪽에 설치되어 있냐 하면은 아이들 방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파악해내는 것입니다. 집사님 집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 방 쪽에 TV가 걸려 있고 부모님은 이쪽에서 이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TV 벽 뒤에는 아이들 방이 있는 거죠. 근데 TV 켜놓고 엄마는 TV 보고 아들 와서 공부하라 그러면 아이의 귀는 전부 TV에서 나오는 소리에 집중이 됩니다. 전부 그래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집 TV가 혹시 이런 쪽 방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TV 옮기라고 방 안으로 뭐 안방으로 옮기든지 하시라고 아이가 치료가 될 때까지는 TV 좀 옮기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 고치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한 2년 넘게 걸렸습니다. 계속 일주일마다 와서 저랑 아이하고 상담하고 치료하고 과전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2년 정도 걸렸는데 결국 이 아이가 회복되고 재작년인가 그작년인가 얘가 연대 갔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럼 어머니가 와서 고맙다고 그래 뭐 하여튼 했던 애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못 했죠. 아이가 뭐 딱 TV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한 집이었어요. 그 다음에 학습 집중력이 약한 아이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협응력이 떨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협응력이 떨어진 아이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싫어하는 아이 이렇게 학습 싫어하는 아이들은 대개 추리력이 떨어지는 아이 복잡한 셈 계산 싫어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여린 아이는 잘 오는 애는 시각 통찰력에 문제가 있죠. 자주 귀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각 통찰력이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워라 내워라 한 아이는 지각 속도력이 제일 밑으로 떨어지는 아이, 이런 몸 움직임이 이런 아이입니다. 검사해 보면 이렇게 다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제가 설명을 해줬으니까 각 능력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쭉 보면서 말이 빠른지 늦은지를 보면서 국어를 잘하는지 아닌지 요거 보면 되고요. 글짓기를 잘하는지 말을 잘하는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수를 잘하는지 아니면 뭐 수학을 잘하는지는 아이들 셈 계산하는 거 보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징에 맞게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은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이건 또 내한테도 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좀 잘
진득하니 잘 앉아 있는 사람인지 집중력이 있는 사람인지 뭐 이런 거 잘 알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 가진 부모님들 대상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제가 이재임 목사님이 이 프로그램을 한 거는 교회 안에 주일학교를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고 회복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 때문이 아닐까, 이제 그 한 가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더 큰 목적은 아마 이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개론적으로만 이야기했지만은 이걸 뭐 저는 몇 년이나 공부한 건데, 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알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고 아이에게 어떤 발견되는 이상이 있거나 하면 절대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차를 탈 때 시동을 걸면은 아침마다 소리가 다르잖아요. 겨울 다르고 여름 다르고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이 있으면은 이거는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생각하시고, 궁금하면은 이재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물으면 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잘 아니까 그때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재임 목사님, 다음 주 영어예요? 이종인 목사님, 저 울산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 아주 뭐 괜찮은 분입니다. 철학 교수를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김광석 노래만 가지고도 세계 철학을 쫙 꿰뚫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김광석 노래 하나하나 가지고도 여러분들 좀 다른 분들 많이 모셔가지고 같이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되고, 그다음에 또 자녀들 키우는데도 좀 유익이 되고, 또 주일학교를 세우는데도 유익이 되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치면 됩니까?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죠. 저는 뭐 쫄병이라서 시키는데.